썬데이 저널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 재산가액은 18조 9,633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11조 400억 원. 유족은 상속 재산 중에 1조 원을 의료공헌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발표 시기나 또 내용에 있어서도 그리 순수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한국 언론이 말하지 못하는 고 이건희 재산 기부 논란 꼼수 내막. 썬데이 저널 5월 2일자에 실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 2월 16일 우리은행 직원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 앱에 권광석 우리은행 행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젊은 여성을 안고 입을 맞추는 사진이 올라와 우리은행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어린 여자를 끼고 술판을 벌이고 고교 동창의 힘으로 행장이 되고라는 글과 함께요. 우리은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후 뉴스팩트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참 코로나19가 여러 사람 잡네요. 지난주 썬데이 저널 방송에서 헤드라인으로 보도해드린 EIDL 대출 사기 사건 기억하시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인 EIDL 대출을 악용해서 무더기 사기 대출 행각을 벌인 한국인들이 연방검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1263호에서도 그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드러난 구멍 뚫린 EIDL 대출 사기의 전모를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안치홍 기자의 단독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중 한미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은 과연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만나게 될까요? 그런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바란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대북한 외교가 긴급사안도 우선순위도 아니고 현재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워싱턴 외교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해답이 정상들의 테이블에 나올까요? 자세한 기사 이번 썬데이 저널 1263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지난 28일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 상속의 내용 및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은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전 한국 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한국 정부의 전체 상속 세입 규모의 3, 4배 수준에 달하는 액수이고요. 또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이 회장의 개인 소장 미술품 2만 3천여 점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염병 대응과 소아암 환자 치료 등 의료 사업에 1조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요 골자는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 수조 원에 달하는 예술품의 국가박물관 기증, 또 과거 2008년 이 회장이 약속한 사제 출연을 통한 사회 환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회장의 유족 간의 상속 재산 분할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네요. 유족끼리 합의가 쉽지 않겠죠. 유족들은 유산 중에 1조 원의 본국 의료 사업을 위한 기부는 13년 전 고인의 사제 출연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사제 출연 약속은 200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 회장은 차명 계좌를 통한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자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차명 재산을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특검 수사로 4조 5천억 원대 차명 재산이 드러났는데 이 중에 1조 원가량이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가 삼성그룹의 광고료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본국 언론의 상황에서 감히 이 전 회장의 사회환원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적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썬데이저널은 이로부터 자유롭죠. 지난해 10월 25일 이 전 회장이 사망한 후에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상속 규모와 이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썬데이저널은 지난해 12월에 이재용 상속세 논란은 악어의 눈물이란 기사를 통해서 이 전 회장이 13년간 미뤄왔던 1조 원 재산의 사회 환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이로 인해 누리는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지적한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번 삼성 측의 이 같은 발표는 눈 가리고 아우식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13년간 사회환원을 미룬 대가로 10조가 넘는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것입니다. 13년 전 당시 1조 원, 지금의 11조 가치입니다. 이재용 상속세와 맞먹는 액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1조는 원래 약속을 했을 때의 돈을 생각해보면 9일모, 세 발의 피입니다. 물론 1조 원대의 현금과 수조 원의 미술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랫동안 재산 헌납을 미뤄오면서 얻은 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과 이번 재산 헌납을 즈음해서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수면 위로 나오는 것은 삼성그룹이 그동안 돈으로 여론 조성을 해보려는 악습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상속세 발표에서의 핵심은 과연 이 회장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날 이 회장의 재산 분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산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주식 분할은 국내 최대 그룹의 지배구조 변동과 직결될 수 있어서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죠. 유족 간의 이 부분을 합의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이 부분 없이 오는 30일까지 전체 상속세 추정치 12조 원 가운데 2조 원을 납부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죠. 누가 가장 많이 가질 것인가? 이번 상속세 발표에서 관심사항 중에 하나였던 재산 분배와 관련한 내용이 빠진 것도 향후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인들 간 주식 배분 구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상속세 신고 뒤에도 상당 기간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는 결국 홍나희 여사의 의중이 이건희 전 회장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썬데이저널이 몇 차례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삼성과 안팎에서는 홍나희 여사를 필두로 한 중앙일보 홍씨 집안이 언제든지 삼성그룹의 경영권에 욕심을 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중앙일보 계열사인 JTBC 보도로 자신이 구속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홍나희 여사의 남동생인 중앙홀딩스의 홍석형 회장에게 크게 실망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서 검찰 조사를 받던 다음 날 홍나희 여사는 하와이에 900만 달러의 별장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이재용 부회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 특히 이씨 집안과 홍씨 집안 간의 유산 다툼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그룹 지배구도에 영향을 끼칠 유산, 특히 주식 배분 방안은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몫을 늘리는 쪽이거나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는 길입니다.
법정 비율대로라면 부인 홍나희 씨가 9분의 3, 이 부회장을 비롯한 3남매가 각각 9분의 2씩 몫을 차지합니다. 이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선택을 한다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의 지배권이 한 단계 높아지겠죠. 대신에 부담해야 할 세금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총수의 지배력을 키우느냐, 세금을 절약하고 가족 지분을 통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삼성그룹은 이번 상속세 납부와 사회 환원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공교롭게도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동정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미 본국 재계에서는 경제단체들이 모여서 27일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재계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대표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건의서에는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본국에서는 가장 급한 문제인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론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투자와 백신을 교환해야 한다는 백신 스와프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에 광고받는 언론들도 이재용 사면론을 거론해야 되는 부담이 있겠죠. 관건은 사면 결정권을 가진 정부의 판단입니다. 당장 여론의 압박이 커지는 청와대에서는 지난 27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고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 흐름을 감안했을 때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의 기류가 바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더욱이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의 총수로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점에서도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죠. 심리학의 도덕적 허가이론, moral licensing effect라는 개념이 있죠. 착한 일을 한번 하고 나면 이후에 선행을 덜 실천하는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인식이 강해져서 그 다음 나의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관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회 기부나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이면의 추악한 비윤리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명분과 의도가 그렇듯해도 실제 내용이 오염되어 있으면 결국 실망만 남습니다. 한국 언론이 말하지 못하는 고 이건희 재산기부 논란 꼼수 내막을 썬데이저널 5월 2일자에 실었습니다. 이슈 집중이었습니다. 우리은행, 개인 금융뿐 아니라 기업 금융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대한민국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은행에서 지난 2월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썬데이저널 5월 2일자 1263호에 실린 핫스토리, 우리은행 권광석 행장의 낙하산 논란에 이어 이번엔 괴사진 논란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 2월 은행장 선임을 앞둔 시기에 블라인드 앱에 행장 후보인 권광석 현 행장의 비리 의혹을 담은 사진과 글이 게재된 겁니다.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사진은 권 행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옆에 끼고 입을 맞추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즉각 변호사를 대거 선임하고 경찰에 고소하는가 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은행이 직접 나서서 경찰 고소, 민사소송은 물론 블라인드 앱의 법인이 소재한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은행은 이 과정에서 국내 최대의 로펌 등을 비롯해서 미국 변호사까지 변호사 10여 명을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블라인드 앱 사용하는 직장인들 많죠. 블라인드 앱은 기업의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직장 생활의 고충이나 회사 내부의 문제 등을 공유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당시에도요,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상세한 전말이 흘러나온 것도 바로 이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였죠. 그렇다면 우리은행 내부에서 누군가 권 행장 행장 선임에 불만을 품은 걸까요? 우리은행 측이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당시 후임 행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일까요? 도대체 무슨 갈등의 결과일까요? 우리은행의 이런 문제가 단지 한 기업의 그들 내부의 갈등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우리은행의 기업 배경을 살펴볼까요? 1997년 IMF 관리체제의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금융권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체제 약화의 개선책이 당시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긴급한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은행의 구조 개편의 압력 속에서 1998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을 해서 99년 한빛은행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후에 2001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세워서 한빛은행을 비롯한 5개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뒤에 2002년 한빛은행이 은행명을 우리은행으로 바꿔 탄생했습니다. 99년 두 은행이 통합될 때 흡수합병이 아니라 대등합병이었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주도권 다툼이 심했습니다. 이 갈등이 이후에도 지속이 되어서 고질적 계파 갈등의 문제로 심화되었죠. 우리은행은 대외적으로 이런 갈등을 부인해왔지만 새로운 인사 단행이 있을 때마다 그 해묵은 옛 상업 한일은행 계파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지분율이 17.25%에 달합니다. 2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율이 9.8%에 달하죠. 사실상 국민의 혈세가 대거 투입된 은행이라는 얘기죠. 지난 2월 우리은행 블라인드 앱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글의 내용. 15,000명 직원들에게 바른 생활과 정도를 핏줄 서리게 강조하면서 위기인이 모두 영업에 매진하라 외치며 뒤에서는 딸뻘도 안 된 여자를 끌어안고 와이셔츠를 풀어헤친 채 수많은 직원들의 피와 땀이 한심한 분의 하룻밤 술값으로 쓰이고 능력도 없는 비서나 참모급 그릇이 고등학교 동창의 힘을 빌어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개탄한 내용이었습니다. 권 행장과 우리은행 측은 이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므로 엄벌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행장 후보의 개인적인 사안입니다. 당연히 행장 개인이 소송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권 행장과 우리은행입니다. 더욱이 우리은행이 행장 선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정 후보를 비호함으로써 행장 선임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물론이고 은행의 공금 및 인력 등의 자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겠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은행이 은행 내부의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간 계파 갈등이 있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자폭성 변론까지 펼치며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등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가 도가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3월 1년 임기에 우리은행 행장에 임명된 데 이어서 지난 3월 다시 1년 임기에 행장에 선임된 권광석 우리은행 행장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금감원 2인자인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 등과 울산 학성고 동창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이 민영화를 해왔지만 정부 산하기관 지분이 27%에 달하기 때문에 아직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때에 마침 권 행장이 행장으로 선임이 되니까 고교동창이 청와대 등의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억측이 제기된 셈이죠. 권 행장과 우리은행의 주장은 자칫 계파 갈등을 부추기고 편을 가를 수 있는 발언이어서 은행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행장 자격 여부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 은행이 은행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특정 후보, 즉 현직 행장의 연임에 발벗고 나섰음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조직 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놔두면 그와 함께 모든 구성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겠죠. 아직 모든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썬데이저널은 우리은행 측의 블라인드 앱 고소 및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3일 우리은행 및 권 행장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측이 답변서를 보낸다면 이를 성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